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영춘이 분들 많이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슨 내용 방송드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는 정치 뉴스들 간략 정리 시간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배 있어요 이 발언 과연 맞는 것이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특히 이 선거전,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는 양당의 정치 세력 결집들, 또 지지세 결집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1번 출구에서는요. 신윤규 변호사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와 함께 핫한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다 30대 젊은 청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정치 현안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이들이 밝게 보아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사실은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쇼미더민심 시간에는요. 뉴스토마토 이승영 본부장 그리고 박주영 기자와 함께 총선 민심 짚어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천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었었고 언론에 의해서 마치 민심이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갑자기 또 3월 10일 이후부터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의 동향이나 이 결과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저희 구독자 3,000명이 모자랍니다. 네, 제가 40만 명 빨리 채우는 게 목표인데요. 좀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 전현주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아주 그냥 적응이 잘 되고 있죠? 일복이 네. 많은가 봐요. 네, 우리 댓글창에도 칭찬 일색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전현주 기자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하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 조심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말인데요. 이게 조금 스스로 좀 무너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제인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극우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폐륜 공천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쨌든 크게 반발했는데 와 이제는 뭐 이제 일배 정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였죠? 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두고 극우 공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1일 공식 회의석상에서 크게 반발했는데요. 그는 극우 공천 일배 출신 누구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일배 출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배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대구 중남구 후보로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 SNS의 극우 사이트인 일베의 글을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즉각 극우 공천을 넘어서 일베 공천을 했다면서 사과하고 공천 취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11월 11일 처음 글을 공유하기 시작해서 2018년 2월까지 총 16건의 공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도 변호사가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공천 직후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발언도 논란이 됐었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불거지자 한 위원장은 공관위에도 도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공천 취소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간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입단속에 나섰던 한 위원장인 만큼 입장은 상당히 곤란해진 상태입니다. 네, 정영환 공관위원장,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말 사실은 좀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5.18 북한 개입설은 지만원 씨가 처음에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극우 보수 성향의 분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얘기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지금 선거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 단계 막바지 하고 있고요. 선거 전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각 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결집하기 시작을 했고 선거판이 요동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야당 강세지인 경기 고양을 찾았습니다. 서울특별시 편입과 경기 북도 신설을 이른바 원샷법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강조한 메시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지금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한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전면에 나서는 방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스윙부터 지역이자 격전지로 분류되는 충남을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거론하면서 이 심판 선거 중심은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병철 후보가 공천을 받은 지역인 천안을 찾아서는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공천을 받지 않았는가라면서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행동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는 진짜 민주당의 재건을 기치로 내세웠고 개혁신당은 반도체 벨트와 수도권에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스스로 비례대표를 공천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이른바 이채양명주 이 5대 실정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각인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 여기에 더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또 내지는 근로노동자들에 대한 지금 판결을 뒤집어 엎는 듯한 정부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부의 실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 이제 새로운 미래 또 개혁신당 이분들도 조금 힘을 좀 내주면 좋겠는데 처음에 이 기치를 내세웠던 것하고는 좀 달리 많이 힘이 빠진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당과 야당, 진보 연합들, 이 연대 이분들의 지금 싸움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또 지켜보는 맛이 갑자기 생겨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스스로 비례대표 공천을 하면서 나는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또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지금 무섭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인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을 그런 사실도 몰랐다고 변명하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했어요.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을 차관급인 대사로. 외교부에서는 이게 정말 난리 날 일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걸 문제 삼으니까 돌연 출국 금지를 해제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당장은 좀 내보내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좀 안심시키는 듯이 보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그냥 정광석처럼 몰래 도망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또 법무부가 왜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고 출국 금지도 몰랐었다고 주장하는지, 또 인사는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뭐 한두 가지 말할 게 아닌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우선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 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을 피의자 빼돌리기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활용해서 범인을 도피하고 결국은 이 일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고,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통령과 박 장관을 범인 도피죄 및 직권남용죄 공모 공동정범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사 임명 권한을 남용해서 범인은 도피시킬 것을 사실상 교사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외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국외로 출국하도록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됐음에도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살필 결과라면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남발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풀어줬던 거였는데요.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제출한 휴대전화가 공수처 확인 결과 최상병 사건 이후에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협조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진짜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수사 협조한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줬는데 그 핸드폰은 결과적으로는 깡통 핸드폰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참네요. 네, 살살님께서 꽁꽁 묶어서 잡아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달토끼님, 항의하시는 호주 교민분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더군요. 그랬더라고요, 진짜로. 네, MC채님은 도주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좀 했고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 상황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거나 이 상황을 되게 중요하지 않게 보면서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큰 코 다친다.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걸 이렇게 방치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생각보다 순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차라리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공수처가 제대로 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공수처 지금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우리가 일 좀 잘한다 그랬더니 다 망가져가지고 정말 너덜너덜 극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더더군다나 공수처장 지금 여당이 추천한 사람들만 지금 잔뜩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요, 습관성 탄핵소추 남발이라고요. 이거 쉽게 넘어갈 사안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관건 선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19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이번엔 강원도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하는 지역 모두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해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게다가 산림 규제를 또 대폭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면서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강원도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1월부터 평균 주 2회꼴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를 두고 사실상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불법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선거용이라는 건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총선과 무관하게 올해 내내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야, 근데 이게 예전에 대통령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난리 치던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좀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고 대통령이 남발하고 있는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게다가 공약끼리 충돌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토가 어떻게 개발되기를 원하기에 이런 공약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지, 저는 이게 솔직히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공약을 남발하려면 그러한 공약을 왜 내보내게 됐는지, 그걸 지켜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지금 그냥 무조건 돈만 풀어서 지금 거의 1,000조 가까이 지금 풀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말로만? 정말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대통령님, 하늘이 두 쪽이라도 약속지키겠다. 이야, 이 얘기도 사실은 그동안에 지킨 게 별로 없으셔서 별로 믿음이 안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머리 까치발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산에 돈 찍는 기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네, 자, 지금까지 이 진행된 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살포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계속 대통령이 말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설 연휴 이후부터 직접 비수도권 지역을 다니면서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 충남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대부분 지역 개발에 대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입법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여러분들께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산삼을 소개해드립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를 높였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산삼 스백 1+1과 함께 2024년에는요.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거 드시면 노릇노릇하게 후라이팬에 구워 드시거나 석쇠에 구워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속살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곧바로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그리고 신인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때요? 그냥 전반적으로 총평을. 그냥 속 터지는데 속 터져요. 그래도 뭐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민주당이 어느 정도 봉합을 마치고 이제 30일 남은 상황에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갔다. 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이 좀 터졌으나 이제는 좀 기대하는 쪽으로 힘든 선회를 구간 했군요. 지나갔다. 힘든 구간 지나갔다. 신 변호사님 어때요? 뭐 저는 나라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총선을 양당 체제 속에서 이렇게 치러가지고는 정말 나라의 미래가 저는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또 대체하기 위해서 또 삼지세들이 나왔지만 국민들께는 대안으로 인식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 정치가 더 바뀌고 나아가야 될 길이 좀 한참 더 멀게 남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땡렬이와 용실이님께서 신인규도 전향합시다. 뭐 요즘 전향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제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경고를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안 먹혔잖아요. 뭐 한두 번 뭐 날렸어요. 내부에서 안 먹혀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나와서 또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또 힘을 모아서 또 대통령에게도 올바른 국정 운영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이 개인적 욕망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또 조롱이 가거든요. 딱 이런 시기에. 또 봐라. 잘난 척 그렇게 하더니.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하는데 네. 거기서 또 많이 흔들리고 또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거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소신이다. 네. 저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기롭게 진짜 딱 나왔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장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왜 뭔가 이렇게 다 결실이 안 보이나 좀 속상해요. 솔직히. 근데 뭐 첫 술에 제가 뭐 다 배부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닌데 물론 죄송한 마음은 있죠. 제가 이번에 대안으로 이렇게 또 멋진 정당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정당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 진짜 찍고 싶은 정당이 없어요. 그럼 뭐 무소속만 찾아서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당 투표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국민들이 저는 꽤 있다고 보는데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답이 없는 분들에게 저는 답을 드리는 그런 정당 꼭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 말이 꼭 지켜지기를 우리가 응원합시다. 네.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난 10일에 결국 출국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사 임명 그리고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등 모두 고발하고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아까 뭐 도주대사 얘기도 나왔지만 도주대사. 정말 도주대사 그 자체라고 보고요. 그 신임장 같은 경우에도 원본 없이 사본으로 부임한다는 그런 논란을 받고 있고 애초에 공수처에서 1월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156명 전원 의원으로 해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습관성 탄핵 남발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습관성 도망인 것 같아요. 그 여가부 장관 도망. 후보자로 왔던 김행 씨도 그 도망을 가가지고 그때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호주 대사로 임명되시는 분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면서 공항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또 국민의힘의 입장은 좀 이분들은 뉴스를 안 보는 건지 정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지금 그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해서 온 국민들께서 이종섭 장관의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이 나는지를 다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이미 공수처의 의뢰에 따라 가지고 출국 금지를 해놓은 상당히 중죄인으로 현재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을 호주 대사에 임명을 해가지고 월급까지 챙겨주면서 해외로 보냅니까?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 임명하도록 대통령에게 헌법상 의무 부여되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보면은 징계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만 해도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을 면한 사람을 다시 또 지금 공직에 들여보내주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위에 군림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 조금 만약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말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인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장관에서 물러나고 차관급인 대사로 간단 말이죠. 게다가 본인의 그것도 아닌.
본인이 국방에 계속 종사했던 사람이면 국방부 관련된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외교부의 차관급으로 그것도 저 멀리 호주까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도망가는 거라고밖에 사실은 안 보이는 건데 왜 이거를 수락을 하죠?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쫓겨나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수락을 하죠? 무서워서 나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종섭 장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주로 가 있어 라고 하니까 이거 나가는 거지. 앵커님 말씀대로 이거 상식적이면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이 있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출국 금지된 자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출국 금지를 해제를 해가지고 호주로 내보낸다. 네. 그 호주 대사가 되면요, 이분이 국정감사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확신 없이 결제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호주 가서도 대사관 가서도 또 확신 없이 결제를 하시면 호주 교민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교민들께서도 막 반대하시잖아요. 네. 저는 결국 이게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국정 운영을 어떻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기문란 사범을 어떻게 이렇게 보훈 인사를 해주는 것인지 이건 완전히 정의관이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러스로 그 공수처에다가 낸 핸드폰도 네. 7월 이후에 개통한, 그러니까 사실상 쓰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핸드폰 낸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잣대대로면 저거 증거인멸해가지고 진작부터 언론에 도배되고 저렇게 나가지도 못했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 잣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그런 뭐 문제가 좀이라도 발생하면 막 난리 치던 그 사람들 도대체 지금 왜 입을 닫고 있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심지어 야당 대표는 수사받고 있으니까 한 번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겸상불가론을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분인데 네. 어떻게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자기 팀으로 또 다시 드리는 것인지 이게 좀 기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장난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 국정 운영을 너무 이건 지금 비이성적,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본인이 뭔가 숨기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앵간해야지. 어지간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KT 이사님께서 이런 말 하네요. 그분 영어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세금으로 어학연수 시켜주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 이슈가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뭐 런종섭이라는 얘기까지 런종섭 나오고 맞아요. 있고 네. 이게 또 안보 문제랑도 또 직결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 보수, 안보는 그동안 그 보수에서 제대로 해결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젊은 층이나 보수층에서도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서울 절반가량을 그걸 그냥 해제시킨다든지, 해제해준다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게 이슈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 22년 말에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무인기가 그냥 그 비행 금지 구역을 그냥 왔다 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대통령실 무리한 이전이란 비판 나와도 그냥 넘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이제 축적되어 온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거 안 보는 보수라는 말도 못 하겠다. 안 보이는 보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안 나오는 것 보이는 같습니다. 보수요? 네. 그런 말이 있군요. 안 보이는 보수, 안 네. 보는 그냥 보수가 문제 생기면 그냥 막 도망치고 그냥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진짜 신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중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도는 뭐 당연히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연성 보수 지지층들마저도 이건 정말 남은 정마저 다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호주 대사가 왜 공항에서 출국할 때도 그러니까. 도망가듯이 갑니까? 무슨 네. 야반도주 하듯이. 정말 저는 참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할 수 없는 지금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그걸 수락해서 나가는, 아주 그 겁을 많이 먹은 상태로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참 일국의 대사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건 너무 좀 호주에게도 면이 안 서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주 교민들이 너무 좀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호주에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해요. 자,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판세도 한번 좀 살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선 아까 판세.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여러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봉합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밀어놨던 것들을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힘당 내에서도 그 분열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앞으로 한번 한 달 동안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현역들을 다 살려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검법 그 재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불패 얘기가 나왔었는데 딱 그거 끝나고 나자마자 그냥
보란 듯이 막 또 갈아치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뻔하다. 그 당시에 왜 공천을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지금 현재 하는 공천은 마치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공천도 많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총선 판세가 조금 더 바뀌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나요.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총선이라는 것이 그래도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받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참 꿈도 야무지고 큰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서 뭐 잼버리까지도 떠오르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논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다시 아니 생각이 나네. 지금 다 잃어버리셨죠. 근데 뭐 아무튼간에 이런 식의 엉망진창 국정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표를 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저는 뭐 망상에 가까운 수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지금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최근 한 달간은 뭐 너무나도 국민들 앞에 좀 민망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이 뭐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의 총선이 전 될 거라고는 보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럼 22대 국회가 더 좋아질 것이냐? 저는 더 나빠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그 라인업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더 잘 싸우고 이제 더 잘 하겠다는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싸움이라는 것이 정말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년 동안 보여줬던 민주당의 그 무능한 싸움의 모습을 더 보여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후자의 모습이 많이 좀 그려져서 좀 우려스러운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번에 좀 갈려 나간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다른 당 가기도 하고, 뭐 굳이 다 거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갈리고 새롭게 등판하는 분들이 또 지금 이제 신날 수 있지만 그만큼 말씀하셨듯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어떤 큰 그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좀 많은 기대를 또 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동안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선관위에서 정권 심판이라는 말을 또 쓰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또 조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선관위가 용어까지 다 지적을 해주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동창이 사무총장 가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런 의혹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심판한다고 그 그렇게 뭐라고 심판한다더니. 합니까? 네. 그 뭐 앞에 뭘 붙여주면 괜찮다는 뜻일까요? 이해가 좀 솔직히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든지 좀 상식에서 벗어난 듯한 행동을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탁 뭔가 이상하거든요. 우리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자, 여야 대표 행보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충청하고 경기 남부, 그리고 어제는 경기 고양시를 찾았습니다. 격전지, 험지 모두 공략하는 모습이고, 그동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한다, 생각보다 정치 경험도 없는데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슬슬 또 뭐야, 한동훈 혼자만 지금 인기 많으면 다야, 나머지는 진짜 죽쓰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실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저도 뭐 민주당의 어떤 분들이 또 실제 힘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공천도 다 살아 들어갔듯이 국민의힘은 윤핵관 당이에요. 그러니까 윤핵관, 장제원을 비롯한 그 윤핵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살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 당이라서 이분들이 저는 힘을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보면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윤핵관 정말 나쁘다. 왜냐하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 또 꽃가마 태워가지고 붕붕 띄워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한동훈 위원장 셀카 찍고 다니고 사람들 모이면은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근데 그게 다 당원들이거든요. 사실은 국민이 아니고. 다 당원들이 오죠. 거기 누가 일반 시민들이 가서 그걸 합니까? 물론 지나가다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건 저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당연히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 당연히 있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황교안 대표가 좀 자꾸 생각이 나요. 황교안 대표도 그 총선 전에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집회만 계속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그 집회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업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다고 하거든요. 정광훈 목사랑 좀 다니면서 특히 좀 오바된 것 같아요. 그 흥분되죠.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광훈 목사랑 같이 다니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다니는 모습들 보면 진짜 윤핵관이 나쁘다. 이분들 정치 모르는 사람 세워다 놓고 완전히 이용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지금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걸 왜 몰라요? 헛똑똑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참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은 뻔히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제 윤핵관들 배지만 달아주고
이분은 이제 또 총선을 승리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을 얻긴 어렵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책임만, 그러니까 독박 쓸 것만 기다리고 있다. 근데 잠깐 요 20일 기분 좋을 겁니다. 잠깐. 그럴까요, 진짜로? 그럼 아니, 그래도 나중에 지금 띄워주고 있으니까. 총선에서 만약에 비행기 타니까.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선전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아니, 거예요? 국민의힘은 선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전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까지- 국정 운영을 하고 어떻게 표를 달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니, 이제 총선 패배에 독박을 쓰고 이제 뭐 본인도 불출마했으니까 이제 뭐 변호사 개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진로를 모색하겠죠. 근데 굉장히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요? 무슨 예언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좀 그래도 좀 좋게 말해줘요.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보면 네. 아마 국민들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업돼 있고 정말 이종섭 그 대사만 비행기 탄 게 아니라 이분도 지금 윤핵관이 태워주는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각에서 깨어나기가 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다 공감하고요. 그 하나의 미션이 딱 하나 있다면 윤석열, 김건희 씨를 가리고 이제 본인이 이슈를 빨아들여서 그들의 무능을 좀 덮어줘라. 이렇게 하고 저게 심취한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결과는 이제 한 2-30일 뒤면은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지금 보면서 딱 막무가내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하나는 막말. 지금 막말 관리 안 되잖아. 아까 일베 논란부터 네네, 뭐 네. 장예찬 씨는 지금 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얘기를 막 했던데. 난교 찬양까지. 네, 그리고 무능, 무책임. 무능, 지금 뭐 무책임.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래서 이채양명주 얘기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가족 방탄. 뭐 이재명 방탄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이야말로 지금 본부장 리스크 계속 방탄하고 있죠. 내로남불. 이건 뭐 말해서 입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무가내 정권, 여당 심판해야 된다. 이게 지금 딱 많은 국민들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가 막말, 무책임, 가족 문제, 내로남불 이거죠. 네, 가족 방탄, 내로남불. 네, 가족 방탄, 내로남불. 그리고 이채양명주 아까 말한 이제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최수근 상병이라든가 네. 뭐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네. 할 게 되게 많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면 뭐 이채양명주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죠. 김건희, 한동훈으로 시선이 분산될 필요는 없다. 물론 일부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시선 분산을 시키는데 그냥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을 보고 투표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이채양명주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한동훈 위원장 지금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지금 총선을 진두지휘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는 일도 못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력 없음과 무능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도 운동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갖고 와서 또 심판하자는 겁니다. 아니, 심판은 야당이 주장하는 구호지. 그걸 어떻게 여당에서 심판 대상을 억지로 찾아다가 그 대상을 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관역 때리게 하고 있는 건데 관역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0점도 못 잡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인기에 취해가지고 붕 떠 있기 때문에 그냥 운동권 심판만 외치다가 저는 처참한 운명을 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정책을 내세우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 야당 대표 쫓아다니면서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꾸하고 말 한마디 하면 대꾸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아니, 이런 이제 좀 것만 해요. 지겨운 게 운동권 심판하면 하태경 지겨워요? 의원이나 하문경 씨는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동권 심판할 거면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얘기인데 본인들도 지금 운동권이 많잖아요. 원희룡 그러니까 장관도 있다니까요. 원희룡 장관도 있네요. 그러니까 많아요 운동권이. 거의 이근식 되게 위원장도 많아요. 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너무 많은데 엉뚱한 운동권 심판 갖고 와서 이제 또 남은 29일을 채우겠다는 건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식상하고 지치죠. 그 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전을 생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이거는 좀 뼈아픈 패착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써니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 제가 몰랐던 건데 막 진실 뭐 팩트를 알려주시는데 막무가내와 이채양명주는 신인기 변호사가 처음으로 말한 겁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이채양명이라는 그 핵심 사안들이 저는 너무 중요한데 그게 가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두 문자를 그냥 딴 거고. 근데 이채양명주를 좀 많이 외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충남 홍성하고 천안을 찾았습니다. 정권 심판 벨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얘기 나왔는데 그 양평에 가서 그 문제도 드러내고 그리고 홍성은 그 강승규 씨가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회수석도 결국에는 그 예전에 선거 개입 논란이 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저렇게 그 국회의원을 한다고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또 다시 드러내고 그리고 또 천안 쪽에 아까 우리가 최수근 상병 얘기했지만 거기도 지금 뭐
이종섭 씨뿐만 아니라 거의 차관을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신범철 씨.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딱딱 지적하면서 국민들한테 지금 뭐가 중요한가를 좀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금 사이다 발언이 좀 늘어났고 저번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천구매이 끝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조금 더 이제 공격만 받는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데 뭐 선거 앞두고는 당연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양 당이 이제 끝까지 한번 좀 경쟁을 해보겠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도 가야 되고 그래서 혼자 선거를 지휘하기 어렵지만 나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불려나온 당대표다 이러면서 이제 원톱으로 가겠다. 본인이 이제 모든 걸 틀어잡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반면 이재명 대표는 나는 좀 통합, 이 공천 갈등 이런 얘기보다는 좀 우리 상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하면서 김부겸 전 총리 또 이해찬 대표와 함께 쓰리톱 체제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아까 뭐 통합 얘기도 했지만 이거는 뭐 평가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그 자기 스스로를 원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과연 국힘에 도움이 될까? 이게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는 되게 불행한 얘기인데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사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왜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심지어 자기 도와주러 간다 그래놓고 사진 이렇게 옆으로 치면서 그럼 옆에 있는 분들 치면서 자기 셀카 찍고 있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정말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취한 결과가 결국엔 나라의 미래로 봤을 땐 끔찍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되게 전 아쉬운 게 김민석 상황실장님이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우리 정책 경쟁하자, 공약 경쟁하자. 그래서 막 가계통신비라든지 네. 양육비 대지급제라든지 뭐 저출생 고령화 정책이나 뭐 장병 복지나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기를 해도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죠. 왜냐면 아까 그런 이슈들이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 소위 더 그 트래픽도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정작 이런 이슈에 묻히니까 뭐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제안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하거나 뭔가 반응이 있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무시하고 계속 딴 얘기만 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네.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네. 이런 얘기군요. 당연하죠. 한동훈 위원장이 네. 정책에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 이분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이 지금 비행기 태워서 좀 붕붕 떠다닌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원톱 선대위라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을 독박이죠.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련한 운명을 지금 29일 뒤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갑자기 비련의 주인공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쓰리톱 해가지고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렇게 라인업을 짠다고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김부겸 선대위원장 여기 원톱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히려? 볼 때는 오히려. 근데 왜요? 이거를 이재명, 이해찬 이렇게 섞어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또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물어뜯을 재료들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님도 굉장히 오래 활동하신 분인데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김종인 위원장 등판하니까 또 얼마나 비판합니까? 이 민주당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인물이 없냐. 이 비판을 피할 길이 어렵고 이재명 대표는 이쯤 공천을 좀 강하게 구립을 잡고 했으면은 조금 선거운동할 때는 피해 계시는 게 좀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또 쓰리톱으로 앞장서서 한다고 하니 여기도 김부겸 그 전 총리 빼고는 좀 매우 아쉬운 인선이다. 그래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김부겸 뭐 전 총리가 됐든 다른 누가 됐든 네. 그 누가 서도 어차피 그 관역 아무데나 막 쏜다 했잖아요. 어차피 쏴서 막 끌어내가지고 때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민주당 그 지지층한테 명확하게 우리는 원팀이다. 통합이다. 그 네. 욕을 또 국힘 쪽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거고 그 통합하는 모습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당 심판을 하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김부겸 총리는 굉장히 중도층에는 소구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보수 쪽에서도 좀 실망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거 민주당이 김부겸 총리 효과는 좀 볼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 갈등이 조금 봉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고민정 최고위원도 복귀를 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백의종군 선언하기도 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3지대 변수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혁신당이 계속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각에서는 야 그래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겠어? 이게 끝이야. 지금이 정점이야.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는 지난 몇 년간 들어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물론 이제 비판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만큼 이번 선거는 명확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막무가내 그 정권 여당 심판하는 게 최우선이다. 결국 지금 아까 뭐 얘기를 못했지만 물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일 물가 관리도 못하고 있고 반도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엉뚱한 말 해가지고 논란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정권 제발 심판해달라. 이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여러 비판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나중에 그 총선 지나고 나서 그리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지지율이 0%다. 그러니까는 조국 지금 현재 당대표는 원래 20대가 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한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나름대로 이제 희망회로적 해석을 하는 건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래도 상당한 바람을 일으킨 건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민심의 일부를 저는 잘 반영했고 메시지도 잘 냈다고 저는 보는데 아쉬운 점은 인재영입 과정이나 아니면 조국 대표가 뭐 비례대표 신청해서 뭐 이제 국회 들어가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조국 대표의 한풀이를 위한 정당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유의미한 삼지대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민주당하고 이제 표를 나눠먹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중도 확장성은 매우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친문 인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피해를 봤던 분들이 주로 뭐 검찰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과거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권력을 가지고도 윤석열 검사 하나를 컨트롤을 못했던 분들이 이제 피해자 연대로 지금 모인 건데 그 피해자 연대로 모여가지고 지금 권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겠다?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이왕 바람이 좀 탔으니까 너무 그 피해자 연대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참신하게 국민들을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만약에 모시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정당성이 조금 치유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확장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적 노선은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요즘 너무 소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나름의 지지층은 있어요. 그게 아마 저는 3에서 5% 사이로 전 예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서 오히려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총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고 비례에서도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의 갈표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미 흘러간 물로 또 물레방아를 돌린다라는 것이 매우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물은 흘러가 버렸다. 물레방아 더 이상 못 돈다. 지금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도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면서 민영배 의원하고 지금 같이 접전을 벌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은 점점 좀 동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여기서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그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 노란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때 끝났다 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되게 시간 아깝다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니 듭니다. 그렇지만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설원 의원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 사실은 다 그쪽으로 갔고요. 이번에 그 이정헌 후보한테 경선에서 밀렸던 전현수 의원 같은 경우도 탈당하면서 좀 화를 많이 내고 막 이러면서 또 그쪽으로 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힘이 그래도 의원 한두 명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미래는. 그렇게 되면 의원 수만 따져보게 되면 3, 4번 정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번을 받든 뭐 몇 번을 받든 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광주에 가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나가서 뭘 할지조차도 계속 끝까지 간을 봤거든요. 네. 소위 그 엄중 모드를 아직도 못 버렸고 네. 그런 면에서 뭐 저는 더 이상 얘기할 의미가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도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아마 국민들 앞에 이제 설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명만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바꿉니까?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기 변호사 그리고 황희대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여론조사 쇼미더민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소비자 선호도 1위 강화교동 해풍 맞은 고시가리 통통쌀 광고입니다.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신선합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로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좋습니다.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실제 이걸로 밥을 해서 먹어봤더니 이 물 양 조절이 가장 이 밥맛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맛있고 쫄깃하고 식감이 좋더라고요.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쇼미더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그리고 박지용 정치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총선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진짜. 자, 내일이 선거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이런 걸 좀 물어보신 게 있죠? 네. 민주당이 48.3%가 나왔네요. 48.3%요? 네. 국민의힘이 37.5%, 개혁신당이 4.1%, 그다음에 기타 다른 정당이 2.9%, 새로운 미래 2.4%, 녹색정의당이 0.9%가 나왔네요. 아예 네. 0%대로 내려갔네요. 이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만 네, 물어보는 거라서.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네. 없다. 네네.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가 벌써 오차범위 밖으로 네. 10%포인트 차이 나게 지금 벌어졌어요? 지난주에는 거의 붙었는데, 네. 거의 붙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3.8%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7% 내려갔어요. 이번 주에 일단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 표집이 34.5%고 네. 진보는 이보다 낮은 29.6%. 보수 과표집인데도 그랬다 뭐 이런 뜻인가요? 중도 표집은 36인데 지난주보다 중도 표집이 한 8% 정도 줄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분산돼서 보수하고 진보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표집이 보수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리얼미터에서도 사실은 그 전주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민주당이 우리 역전에서 물론 오차범위 내의 접전입니다만 43%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41% 정도 그렇게 지지도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뉴스토마토의 이 여론조사는 더 놀랄만하네요. 예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다 해버렸네요.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네.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벌어진 거는 저희 조사에 제안을 하면 그 지난 1월 말 그때는 당시 총선 정당 지지율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후 1월 말 조사 이후 딱 6주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이면 민주당의 공천 국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정도의 그 양당의 격차로 지금 진행된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AL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5명이고 응답률은 7.1%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서치동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은 잠깐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이 변화가 가장 큽니다. 서울이요? 예,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49.9%로 거의 과반수에 육박했었는데 이것이 35.6%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40.1%였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민주당이 50.2%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당이 다 10%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서울의 변화. 그리고 충청 지역도 지난주에 민주당이 39.8%였는데 50.3%로 또 갑자기? 예, 한 10% 이상 올랐고 연령층으로 또 따져보면 2030 그 젊은 층이 지난주 그 민주당 지지율이 40%대였는데 다시 이번 주에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에 공천 뭐 갈등이다 뭐다 하면서 막 하도 언론에서 그냥 집중 포화를 해대니까 오히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암울하다 이런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또 뒤집어지고 있는 모양새군요.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47%였는데 중도층에서 이번 주에 54.3%로 뛰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35.8%였는데
26%로 주저앉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총선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충청 그리고 중도층에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절반을 넘었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천을 그동안에 오히려 잘했다. 그동안에 뭐 공천 분란이니 뭐니 막 시끄러웠으나 실제 까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인물들을 교체를 많이 하고 좀 과거에 있던 기득권, 뭐 5선, 2선 이 분들은 좀 내보내는 그렇죠. 형식으로 한 게 잘했다,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뭐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그 공천도 엉터리인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도태우, 일베 도태우 씨. 네,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그것도 대구 텃밭에 앉혀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중도층 민심에서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거죠. 5.18에 갖다가 국가를 뭐 좀먹는다? 뭐 이렇게 네네. 표현하고 북한군 개입설 또 뭐 주장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갖다 커버한다고 뭐 다양성 어쩌고 하는데 정영환 아니 그렇게 다양성을 그렇죠. 좋아하는 당이 대통령한테는 왜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렇게 그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투표 어느 정도 할지도 물어봤죠. 네. 근데 또 이게 좀 지역구랑은 좀 다릅니다. 비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례 같은 경우는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당 국민의힘 그거죠. 위성정당 네. 31.3%로 1등이고요. 조국혁신당이 2등? 네, 24.6%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와.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당이 23.3%로 3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국민의 미래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연합당하고 조국혁신당을 같은 그 범야권으로 몰면 사실은 국민의 미래보다 훨씬 더 비례 거의 48% 되죠. 네, 높은 합치면. 거라서 이거 좀 분석이 좀 자세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 국민의 미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39.4%에서 이번 주 31.3%로 8.1%포인트 크게 하락했고요. 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1.0%에서 24.6%로 3.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합 지지율,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은 25.1%에서 23.3%로 1.8%포인트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에 네. 조국혁신당은 3.6%포인트 오른 겁니다. 근데 뭐 더불어민주연합에 뭐 하락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차이는 별로 미미해서 그렇죠.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실제 민주당 지지층의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조국혁신당으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으로 분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민주당 지지층의 그 분산을 보면, 네. 그러니까 44.9%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제 지지를 했고, 그리고 45.0%가 이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지역구 투표 누구에게 하겠냐 물어보니까 개혁신당의 4.1%였고 새로운미래가 2.4%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례 누구에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개혁신당이 5.0%, 새로운미래가 3.4%예요. 그러면 지역구 플러스 비례는 결과적으로 개혁신당하고 새로운미래가 이제 각각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당에서 가져가는 의석 수가 최소한 그래도 5석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지지율이 한 2.5%? 3% 정도 되면 한 두세 표 나오죠. 한 석 정도. 한 표요? 한 석 네. 정도예요. 한 석 네. 정도 보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라면은 10석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조국혁신당은 상황. 그렇고 그렇죠. 개혁신당을 제가 개혁신당은 개혁신당과 글쎄요. 새로운미래. 한두 석 정도? 아니 왜냐하면 비례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5%고 개혁신당이 예컨대 지역구에 투표한다는 사람이 4%였거든요. 네. 4.1%. 그러면은 어제는 두 개 합치면 최소한 그래도 그걸 단순합계로 하면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의석수가 좀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병리평도 계산을 또 해주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비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당들은 다 지역구에서 득표를 하니까. 그래서 새로운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표들이 몇 개씩 가가지고 이제 갈리고 녹색정의자도 마찬가지로 해서 또 몇 개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당들의 표가 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였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불어민주 연합당보다 좀 강세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조국혁신당 요즘 기세가 너무 좋고요. 네. 유튜브 보면 그 조국혁신당 행사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SNS에서 맞아요. 인기고요. 그다음에 40대에서 이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을 10% 이상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40대에서. 1위입니다. 30대에서는 민주연합에 이어서 2위고, 그다음에 50대에서는 국민의 미래 다음으로 또 2위. 60세 이상에서도 10% 중후반대 양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골고루.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연합보다 앞섭니다. 네, 수도권에서조차. 네. 충청 지역에서는 또 1위를 했어요. 국민의 미래도 따돌리고. 뭐 여기저기서 1등 아니면 2등. 그게 이렇게 무슨 나오고.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골고루 지지층이 넓게 퍼져 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결과 종합적으로 말하면 40대를 중심으로 한 그 진보 진영에 가까운 중도 세력, 요 표가 다 조국 혁신당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약하다, 너무 온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불만 가진 사람들이 그쪽을 그렇죠. 지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조국 혁신당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뭔가요? 검찰 독재 퇴출하고 네, 네. 그 다음에 3년도 너무 길다. 네, 3년 너무 길다. 3년 너무 길다,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년이 너무 이 길다. 선명성이 민심에 와닿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사법 리스크다 뭐다 해서 등등의 이유로 못했잖아요. 네. 제대로 싸우지 않았는데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그 마음, 그 민심을 대변하는 마음이 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이 그동안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기 싫어서 뻘짓거리라고 해도 되나? 근데 네, 이상한 거 하다가 네, 이렇게 됐다면 네. 조국 혁신당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렇지 손을 않다. 적극적으로 잡으면서. 그렇죠. 네, 좀 그러니까 그게 범민주 진보 세력 그걸 좀 뭉치는, 모으게 하는 네.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군요. 뭐 조국혁신당 영입된 인재들만 봐도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인사들이 많아요. 대거에 영입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측 지지자들도 일부는 친문재인 쪽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그렇죠. 지지자들은 조국 혁신당을 바라봤을 때 이쪽이 친문 정당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지하는 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민 비조라고. 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으로 몰빵해야지 무슨 소리냐. 조국 혁신당 그쪽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은 손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요. 저는 근데 이게 민주당의 그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어떤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네. 역할을 한다고 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완제 역할. 보완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국 혁신당이 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한동훈과 윤석열 두 사람의 바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뭐 이재명 대표도 있지만 조국 대표도 있거든요. 네. 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그 검찰 독재의 어떤 희생양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각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우고 할 수 있고 또 윤석열 한동훈의 어떤 이런 독재나 이런 거에 반대하는 이런 민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오시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이라도 찍기 위해서 나오실 수 있다. 투표장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 투표장에 조국 혁신당을 찍게 나왔는데 이제 지역구 정당 후보들을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찍을 확률이 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한다. 거죠. 투표장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소나무당도 이번에 창당을 했거든요.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인재 영입도 6명이나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원내로 들어왔나요? 의원이 있습니까? 의원이 아직은 없죠. 예. 예. 소나무당도 저희 조사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또 조금 이게 분산될지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가 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주요 정당 어쨌든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정당 지지 변화 여부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공천이 진행되기 전과 후로 나눠가지고 네. 좀 정리해봤죠. 공천이 진행되기 전 정당 지지를 여쭤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7.2%, 국민의힘이 38.6%, 제3지대가 3.0%, 네. 녹색정의당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공천이 진행되기 전 국면하고 이제 공천이 다 끝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저희 조사로도 공천 이전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47.2% 나왔는데 이번 그 지역구 투표 전화해주면 48%대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공천 갈등으로 인해서 조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공천이 다 끝나고 이제 선거가 이제 3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는 이제 공천 이전 국면으로 지지율이 좀 회복됐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 거군요. 자, 그래서 또 이런 걸 물어봤죠. 공천이 진행된 이후에 지지하는 정당을 바꿨냐, 바꾸지 않았냐. 아, 이거 되게 신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꿨다가 18%, 바꾸지 않았다가 76.1%. 어허. 예, 지지 정당이 없어졌다는 2.4% 이렇게. 와, 안 바꾼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공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나는 그 당을 믿는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큰 흐름 속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자잘한 어떤 잡음이나 이런 정도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76%죠. 자, 그러면은 바꿨다, 지지 정당 바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바꿨나요? 그리고 어떤 당으로 또 바꿨나요? 아,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다음 질문을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공천 결과 이후에 주로 선택을 바꿨나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은 13.7%가 바꿨고요. 국민의힘은 13.4% 비슷합니다. 네. 녹색정의당 39.4%, 제3시대 61%, 기타 정당 53.6%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13.7% 이분들은 아마도 범민주 세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당으로 국민의힘으로 그야말로 김영주 의원이 옷 갈아입듯이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다른 제3지대나 뭐 이런 이번에 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쪽의 지지를 바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비슷비슷한 퍼센테이지로 조금 바꿨는데 그게 이제 어느 당으로 갔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녹색정의당하고 제3지대 기타 정당에 있던 그런 분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바꿨다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에서 그런 겁니까, 기자님? 결국 그런 뜻도 있고요. 어느 정도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제3지대 신당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나눠지면 분열이 되면 결국 총선을 앞두고서는 이제 양대 정당으로 이제 회귀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무리 봐도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3지대 신당 지지들이 예전에 봤을 때는 결국 총선에 투표했을 때는 결국 되는 후보를 밀어야 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양당으로 좀 몰리는 상황에서 사실 제3지대 신당들이 대부분 지지정당을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도 알아봤죠? 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긍정이 39%, 부정이 58.6%. 네.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40%대를 넘겨서 아, 이거 대단하다 이랬는데 또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퍼센테이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조금 보니까 표집의 정치 성향도 조금 있군요. 그렇죠. 보수가 346명, 중도가 361명, 진보가 298명. 사실은 보수나 중도가 진보보다 좀 많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보수 과표집이라고 해석하지 말아라. 원래 어쨌든 무작위로 이제 물어봤는데 그들 중에서 누구는 보수라고 대답하고 누구는 중도라고 대답하고 누구는 진보라고 대답하는 그거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오히려 뭐 샤이 진보가 더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사실 저는 해석이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 유권자들 중에서 40%는 다 보수라고 그래요?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이렇게 40% 정도는 그렇게 깔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정부 여당이나 이런 어떤 국정 운영이나 이런 걸 보고 보수이지만 저쪽에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강성 보수냐 연성 보수냐 이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4주 만에 국정 지지도가 30%를 돌아온 원인은 뭡니까, 기자님? 아무래도 그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을 계속해서 강공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민생 토론회를 계속 지역을 돌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관권 선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있고 최근에 이제 공수처사로 출국 금지 상태에서 예추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제 출국 금지가 풀리자마자 이제 이종석 장관이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또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불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 좀 이분이 좀 감안된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민생 경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도 총선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요즘 저 노면 장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잘 안 가요. 네. 제가 가끔 가는데 네. 지난번에 대파를 한 단 사려고 마트에 갔다가 6,000원이 넘더라고요. 파가 6,000원이에요? 네. 대파 한 단에. 어제 보니까 4,000원대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최저가를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 가격을. 물가가 요즘 이렇습니다. 세상에. 이게 만일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난리가 날 겁니다. 났겠구나, 난리가 난 진짜. 거죠. 지금 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가 한 달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2월 둘째 주에 38.4%가 긍정이었는데 이번에 3월 셋째 주에 39%가 긍정이고 부정평가는 59%였는데 지금 58.6%인데 계속해서 중간에 높았다가 이번에 조금 다시 좀 달라지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다 의미가 다 있고 팥값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민심 살펴봤고요. 광고 다음에 곧바로 수미대 영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목한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또 힘을 주는 그런 두 번째 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보험료가 적당한지,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제대로 된 보장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면 점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을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예약은요,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번이고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냥 신박한 댓글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선거 전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온 댓글들 중에서 인상 깊은 몇 가지를 좀 뽑으신 거죠? 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댓글 유저 VF5EX님께서 국민 여러분 4월 10일 투표로 대응합시다. 그게 우리들의 정답입니다. 아, 되게 중요한 말인데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다. 그럼요. 투표 결과가 제일 그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뭉치자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유저 JQLSJ님께서 정말 저렇게 내놓고 선거운동 해도 되는가? 모든 공약이 뻥이고 모든 대책이 즉흥적이고 무대뽀로 지르는데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아,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19번째 민생 토론 이어나가면서 했던 여러 가지 그 공약 남발이나 뭐 관건 선거 논란에 대해서 조금 꼬집는 그런 댓글입니다. 저렇게 내놓고 선거운동해도 되냐? 모든 공약이 뻥이다. 모든 대책이 즉흥적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냐?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진호님이 대통령 풍자가 국민이 가진 표현의 자유 및 권리라고 씨부리더니 이제와 국민 입틀막 하는 자 천벌 받을지어다. 야,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진짜 입틀막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을 못하게 한다.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 절대 안 듣는다.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혼자만 말한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유저 HX12님께서 정세는 바람과 같은 것, 조국을 향했던 바람이 지금은 거꾸로 윤석열을 향해 질풍노도가 되어 불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은요. 네, 양전님이 민주당이 힘이 강해야 무도한 윤정부 심판할 수 있고 나라가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민주당이 힘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수정당이나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섭섭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이랑 그냥 범야권을 다 일컫는 말이라고 지금 보고요. 어쨌든 지금 현 정권, 정부가 너무 무도하니까 나라가 정상으로 가도록 우리가 한번 투표 잘해보자. 이런 얘기로 지금 들리네요. 혹시 뭐 오늘 좀 뽑아서 또 굿즈도 드리고 그럴까요? 네. 뭐 오늘 하나씩만 주시나요? 뽑아주세요. 네. 저는 4월 10일 투표로 대응합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심플하군요. 네. 네. 네, 저는 유저 JQ1 종재님께서 해주신 정말 저렇게 대놓고 선거운동해도 되는가 이 댓글 뽑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마지막 댓글 양자님 무도한 정부 심판하려면 힘이 강해야 되고 정상으로 갈 수 있게 좀 힘을 모으자 이런 취지의 댓글 제가 뽑아서 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뉴스인사 프라임 2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은 서초에 봄 시간인데요. 영친 여러분 더 재미있고 은밀한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만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야지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멤버십 가입 안 하셨던 분이 있다면 가입해 주시고 여의치 않으신 분이라면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또 풀리니까 그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는요. 서초의 봄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 뉴스인사이다 프라임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판세와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담아서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그런 뉴스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대기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특색 있고 화끈한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구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화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어떠한 봄이 올지 우리들이 한번 애써서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권영철 CBS 대기자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대기자님? 네. 자, 오늘은요, 주말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해외에 도피한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로 정말 야밤노조하듯이 그냥 싹 도망가 버렸는데요.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공수처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좀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1월 중순쯤에 그 국방부하고 해병대 사령부 등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네. 휴대전화도 압수도 안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대사 발령이 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조사를 받겠다고 와서 조사를 4시간 스스로 했는데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 면담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조사 수사 협조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정상이 아니죠.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일부장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대행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4시간 조사해놓고는 수사 적극 협조한다더라. 그 얘기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나가도 된다라고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공수처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라고 원래 만든 건데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압력뿐만 아니라 뭐 협조 논의조차도 못하게 법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공수처 스스로 지금 원래 이게 검찰 개혁의 활용점정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은 공수처도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공수처보다는 대통령 임명권자의 그 비상식적인 인사를 문제 삼고 싶은데요. 제가 4년 전에 인사검증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썼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수입, 그리고 재산, 자녀 교육, 그리고 조세 관련해서 각 항목마다 질문이 40개 이상이고, 그러니까 위장 전입부터 결혼할 때 그 양가로부터 받은 거 있느냐, 굉장히 질문하는 게 세세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있는데 이게 없었을 리가 없는데 이걸 왜 놓칠 수가 있느냐? 그럼 그 검증을 할 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럼 미리 해제를 한다거나 미리 수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 검증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그럼 역시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국정 운영 스타일이 즉흥적이다 보니까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건지 그 수사를 미리 필요한 조사를 맞춰놓고 무혐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요한 수소는 마치고 출국 금지를 해제했으면 나중에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다음에 이렇게 소독이 일어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상식적인 인사와 무능, 그리고 두 번째 이례적인 인사. 왜냐하면은 외국 대사관은 특임지하고 1급지, 2급지가 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특임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일러중,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총리하고 전직 장관도 간다고 해요. 근데 1급지는 외교부의 실장을 마치고 가는 자리고 2급지는 국장. 근데 호주는 이때까지 2급지였다가 1급지가 됐죠. 그러면 이제 실장이 가는데 장관이 가기에 너무나 좀 낮은 너무 그 대사관의 직원들 체계하고도 맞지 않고 호주에서도 우리 카운터파트로 이제 호주 외교부의 실장, 국장 정도를 준비해 줄 텐데 이건 너무 언밸런스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례 비춰서 너무 없는 인사다. 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러면 그럼 의도가 뭔가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더더욱 놀랍게도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여부도 몰랐다. 근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시키는 건데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하면서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도 하고 출국 금지도 하고 해제도 법무부가 하는 건데 공수처가 출국 금지한 걸 대통령실이 알 수는 없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이제 출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하면은 거의 100% 받아줍니다. 법무부에서. 그게 출국 심사과 과장이 거의 전결로 한다 그래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장관, 차관, 출국관리본부장, 검찰국장 정도는 이제 지명을 해서 보게끔 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알게 되면은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했을까 하는 이제 그게 텀이 있는 건 한 거고요. 인사 검증을 하면서 그러면은
인사 검증뿐만 아니고 외교 여권 발급을 했잖아요. 네. 외교 여권을 발급을 하면서 그럼 출국 금지를 몰랐을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그 이종섭 대사 임명 자체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선 지금 전임 김한중 대사의 임기가 지금 1년 3개월 남짓 15개월 정도 했다 그래요. 네. 통상 대사로 나가면 한 3년 정도 하거든요. 그럼 15개월 만에 왜 바꿨느냐? 뭐 정년이 돼서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정년 이후에도 하는 거거든요. 정년 이후에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꽤 그 호주 간의 관계가 좋아서 뭐 방산 수출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하는 이유는 이종섭을 왜 갑자기 이렇게 절차적으로 안 맞게 하는가? 결국은 합법적으로 빼돌려주는 거 아닌가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다 뭐 법조인이시니까 그 수사할 때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1도, 2부, 3백. 근데 이게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1백이 가는 것 같아요. 1백. 백? 1백, 그러니까 백이 먼저예요. 1번. 아니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빼돌려 주잖아요. 백이 세면은 뭐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1백, 2도, 3부가 아니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 어쨌든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급도 안 맞게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 차관급이 가는 차관복급이야. 게다가 네. 차관급도 아니고 지금까지 문민정부에 임명된 사람들 다 그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군인들이 간 적이 있는데 군사정권 시절에 문민 시절에는 다 1급 차관복 내지는 교수가 갔어요. 차관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급이 안 맞네요. 급이 안 맞죠. 안 맞는 걸 이제 내보낸 거죠. 왜? 이종섭을 빼돌리기 위한 인사밖에 안 된다라고밖에 없고요.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지금 신범철 차관, 임종덕 국가무실 1차장이 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 받았죠. 그리고 관련됐던 그 현역 군인 2사람, 뭐 군사보좌관, 임기훈 뭐 국방비서관 다 승진시켰죠. 그러니까 수사 외압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승진하거나 공천을 받거나 대사로 지명을 되거나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 내지는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다 입틀막을 그냥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거죠. 당근을 주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출국 금지 통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출국 금지를 한 다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출국 요청을 하면서 이거는 통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필요적인 예외 사항이 있어요. 뭐 내란 외환죄, 뭐 반란죄 같은 굉장히 중한 범죄는 그 별도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도 당연 이제 해제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면서 이 사람의 출국을 알려주면 범죄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라고 별도의 란에 이렇게 체킹을 하면 통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통보를 안 해주는데 그 이종섭 전 장관이 통보를 그 본인이 받고도 뭐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그럼 미리 이제 준비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은 통보를 하지 않는 사항이었고 통보를 하지 않는 사항으로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경우인데 알려주면. 근데 이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한 24시간 만에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국민이 지금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수사에 응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면피용 뭐 조사를 받고 나간 건데 심지어 내가 뭐 쓰던 핸드폰 사실 핸드폰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개인정보 뭐 행적정보 이런 거에 압축체인데 그 뭐 이 이종섭 장관이 그 전날 그 이제 이첩 지시 결재하고 군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첩하고 결재를 하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걸 결재한 다음 날에 갑자기 그 이제 기자회견 수사 발표를 연기시키면서 결정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제출했다고 해요. 네,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제 그야말로 쇼만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거를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저는 정말 국민을 너무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공수처는 출금 해제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해요. 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를 이후에 사용한 걸 받아놓고는
그 출금 뭐 수사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한다는 자체가 결국 수사기관 전체가 공수처는 결국은 검찰 수사의 견제용이었는데 견제 기능도 못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범죄인 은닉 및 도피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용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이제 들었습니다. 이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비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것도 같이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 대통령실에서 뭐 한 거다. 나는 특별히 더 아는 게 없다. 호주가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을 보낸 것이다. 이런 대답을 지금 한 건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저도 이게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가 언제 내려졌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근데 지금 대체로 언론 보도들은 1월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1월로.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을 그만둔 게 지난해 12월 21일이고 그 후임 장관 박성재 장관을 지명한 게 1월 23일이에요. 요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한 비대위원장 모르는 것이고 출국 금지가 12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한 장관은 아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공수처에 확인을 하니까 확인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님 지금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이뤄졌으면 몰랐을 것이다 하시지만 그래도 이후에 본인이 뭐 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일이 이뤄졌도 알지 않을까요?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 모르나요? 그는 알더라도 비공식적인 거니까 알게 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 있으면 상관 책임이 오지만은 비공식적인 책임까지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국방 관련된 외교 현안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한중 대사가 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해왔는데 그것도 1년 뭐 3개월 만에 갑자기 갈아치울 이유가 없는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게 아닌가. 이종섭 장관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럼 수사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수사를 진행하려면 자주 불러야 되는데 외교관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연기하고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 정말로 이종섭 씨를 한국에 있는 다른 어떠한 직에 임명했으면 불러들이기가 쉽잖아요. 수사도 하기 쉽고. 근데 오히려 외교관으로 내보내버리니까 사실은 불러들이기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외교관 신분을 얻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저는 윤 대통령의 빙의해보면 이런 상황도 이해가 납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김태우를 즉각 사면시키고 강서구 대법원에서 저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마른 사이에 본인이 사면을 하고 강서구청장으로 출마를 시켰는데 그렇죠. 이게 뭐 수사 걸려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유죄 판결을 내도 나의 사면권으로 사면해주면 그만인데 이건 우리 국민의 눈높이라고 항상 한동훈 본부 비대위원장이 강조하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본인의 눈높이로 보면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공수처보다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에 있어서는 더 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수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잘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죄송합니다. 출국 금지가 언제 됐느냐라기보다 어쨌든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피고발이. 그러니까 피고발이 되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거죠. 뭐 그럼
그냥 피의자의 신분인데 이 사건을 해소하지 않고 그리고 뭐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고 물론 호주에서는 아그레망을 줬다고 합니다만 그건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줬겠지만 이 그 피의자 신분인 사람의 혐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보낼 수 있느냐부터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저는 하여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꼭 그 사람을 보내야만 했는가, 꼭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만 할 뭔가 절실한 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수사 외압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지금 공천을 받거나 승진을 하거나 영전을 하는 이유는 그래 줘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밖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결국 대통령이 경로하면서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진술과 맥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법원의 공판 진행에서 밝혀진 게 그 이종섭 장관이 전날의 결재를 번복할 때 즈음에서 공의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대통령실 용산이었다는 거죠. 11시 45분부터 50분까지 5분간 통화로. 그렇죠.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죠. 물론 뭐 녹음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것들을 해서 더 좀 그 좁혀지는 이 주목을 받고 좁혀지는 걸 느꼈을 수 있다라고. 그게 또 하필이면 MBC에서 그 보도가 나올 때 호주 대사 임명 소식이 착 퍼지게 된 거예요. 그 검찰의 그 모토는 정말 이제 수사에 주목을 받는다든지 할 때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본다. 그거예요? 원래? 네. 법정에 나와서 윤대진 검사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면 되니까 이게 그 김학의 관련 사건이었는데 그 말을 3번씩이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검사들의 기본 마인드구나.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서 뭐 핵심을 파헤친다가 아니라 소나기 검찰에서 한 30년 동안 뼈가 굵어지면 저게 신조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보는데 이 사건을 보면 딱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고 본다. 네, 2부. 3백 부인하고. 근데 그걸 지금은 이제 백을 동원해서 백을 스스로 쓰잖아요, 스스로. 피의자가 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뭐 이래 선정했으니까. 네,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건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정에서 그 김건희 모녀가 22억인가요? 23억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 한국증권거래소 분석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있는데 그 검사도 영전을 했어요. 그래요? 그 검사는 세계은행으로 발령이 납니다. 굉장히 이제 선호되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사로 입막음을 하는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혼내줘가지고 너 입 다물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당근 같은 걸 주면서 스스로 입을 다물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당근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범 의식을 가진 사람한테 대한 배려, 입을 막으려면은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은 뭐 팩트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를 다 공천을 주거나 영전을 시키거나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데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나 반응 같은 게 나오지는 않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뭐 자기는 이제 관계 없다라고 빠질 수 있는 계제가 되니까 빠지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뭐 중요한 자리라서 보낸다라고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호주 교민들도 지금 매우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왜 이런 사람을 대사로 보내면서 우리를 참 명고스럽게 만드느냐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절차도 보니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뭐 시드니 내려서 캔버라로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막. 멜버른까지 한 1000km로 돌아서 가더라고요. 시드니 교민들이 또 항의 시위하고 하니까 그거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참 뭔가 자관 의구심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최상병 특검 하잖아요. 지금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이 있죠. 네. 만약에 국회의원 숫자가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제 안 갖춰지게 되면 사실 특검도 잘 될지도 모르겠고 또 대통령이 여기 또 거부권 행사하고 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노리고 이렇게 다 한 번에 정리하는 건지 또 신범철 차관이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공천 주는 거는 결국 그분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또 혹시 문제가 될까봐 뭐 이렇게 체포동의안 같은 거 이런 거 또 막으라고 또 그런 걸 미리 좀 생각해서 그런 자리 보내주고 보호를 좀 해주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면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끔 계속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트가 이상합니다. 자, 네. 공수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 한 거. 네네. 이게 군사법원법 군형법상에 이런 이 규정이 생겨나게 된 게 그 성폭력 피해를 겪었는데 수사가 군 검찰 내에서 진행이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중사, 이모중사 이후로 이제 규정은 뭐 이런 범죄, 특정한 범죄, 군인의 사망에 관한 범죄는 민간 경찰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첩하여야 한다. 예, 그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입법의 취지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영상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재량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누가 보더라도 법조인이 해석하기에는 여지가 없는 사건을 이렇게 했으면 수사도 빨리 진척이 되는 것이 맞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국회에서 법을 정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검을 발의하든 다른 우회적인 걸로 피해 나가고 이렇게 군인이 상명하복 구조 때문에 자기 상관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 놨더니 또 이걸 빠져나가고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여튼간 자 공수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수처 수장 임기를 다하고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참 좋겠어요. 네, 제가 솔직히 변호사로서 참 부럽다. 이게 진짜 정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지만 로펌에 들어갔어요. 큰 로펌에. 자, 그 직무를 김성규 수사일부 부장검사가 대행했다가 지난 4일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장 직무는 송창진 수사일부 부장검사가 대행하는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없죠. 이게? 차장도 대행하다 나가고 일부장이 대행하다 가고 그랬죠. 게다가 이 송창진 검사도 내가 알기로는 마음이 다 떠났어요.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엉망진창돼가지고 이 안에 다 너덜너덜한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다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게다가 처음부터 김준욱 처장 임명에서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하는 분들 대한변협 회장이기 때 추천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법조인들이 많이 했는데 당시에 사실은 법이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했는데 그걸 5명으로 법을 갑자기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김준욱 처장 임명이 됐고 조직이 첫 출발이 중요한데 첫 돌이 사실은 잘못 놓여진 거죠. 그러면서 조직의 수사 능력도 문제가 생겼고 그렇죠. 공수처 조직을 만들었으면은 수사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미약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어쨌건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수사 안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준욱 차장 임기가 돼서 나가고 여운욱 차장도 임기가 돼서 나가고 김성규 차장도 법부장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직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조직을 만들고 처음 구성한 사람, 첫 돌을 놓은 사람들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이게 누구든지 간에. 자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유불리에서만 문제를 하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너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저는 안타깝다는 말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제가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손준성 검사 1심에서 판결 유죄 하나 나왔잖아요. 그 고발 사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걱정했던 거는 지금 공수처가 엉망인데 과연 이게 2심까지 제대로 잘 가겠느냐. 이거 분명히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뭔가 딴지를 걸 것이다. 이런 우려를 그때 많이 했었었는데 진짜 현재 지금 공수처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모양대로 갈 것 같단 말이죠. 뭐 모든 것이 다 1심 공판이 워낙 탄탄하게 진행되고 판결문이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다면 사실 항소심에서는 잘 안 뒤집어지죠. 근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그래서 공소 유지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그 틈을 밀고 올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또 하나는 김성규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갈 당시에 이미 공판 계속 중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항소심 진행 중이었는데 도대체 누가 갑자기 왜 내보낸 건지. 그러니까 누가 뽑았느냐. 항소심에서 판결이 유죄로 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누가 뽑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신분 보장이 되는데 3년 해가지고 뭘 믿고 자기 그 뒤를 걱정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을 그런 신분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건 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 저는 진짜 공수처 지금 공수처장 임명 가지고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결론을 못 내고 있다가 결국 요즘에 나온 얘기는 여당 추천 그 몇 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2명 추천 끝났어요. 그러니까 곧 2명 중 1명 임명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은 어쨌건 추천위원회가 대통령이 행정부가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어진 게 최초의 첫 법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명으로 안 되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법을 바꾸게 됐던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야당이 당시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계속 반대를 하니까 바꿨는데 지금 다시 상황이 바뀌고 보니까 잘못 바꾼 것 같잖아요. 또 이제 결국은 뭐 무슨 그 지금 이명순 검사가 이제 다시 전 검사가 후보로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또 윤석열 한동훈과 또 무슨 뭐 모임을 했던 사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워낙 국민의힘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예, 결국 합의 안 됐으니까. 일단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그냥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타협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출범이 워낙 늦어지니까 그랬던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서로 합의할 점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정치가 사실 대화와 타협의 기술인데 합의 없이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일체 양보와 대화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야당 대표가 피의자인 이유로 지금 한 번도 공식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피의자를 어떻게 대사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어떻게 저렇게 공천을 합니까? 그러니까 밥도 안 먹는데 같이 겸상도 못 하겠다면서. 참 그럼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되게 일을 안 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지대로만 그냥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느낌을 확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점은 사실은 그게 바로 이제 인지 부조하고 모순적인 점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은 되게 좀 일단 행동도 자신이 없어지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난 우리가 잘못된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솔직히. 지금 제가 이건 마지막 여담인데 제가 생각났어요. 제가 검사를 떠날 때 저한테 굉장히 잘못한 검사장이 있는데 그 떠난 이후에 많은 부분을 제공했던 자기도 찔리니까 저한테 대형 로펌에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더 이상 엮이는 게 싫어서 뭔가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 그 콩고물 하나라도 드리는 게 싫어서 제가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필요 없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사태, 그냥 이 검사들의 마인드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검사가 법정에서 3번이나 소나기는 피하고 보면 된다. 국민들은 금방 까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근, 입을 어떻게 막느냐에 대한 다 검사들의 수법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그때 대형 로펌에 가면 제 인생이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보고 법비라고 한홍구 교수가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데 대한 그게 오히려 법 기술자들이 더 하지 않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두 분이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출국 금지 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우리는 진짜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출범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스스로 정부에서 공적인 일로 해서 풀어주는 거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외교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이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걸 보면은 좀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 네. 뭐 그런 느낌은 확실합니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 지시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사하려고 했더니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2017년 12월에. 그래서 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못한다. 근데 사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 어디 나타났다. 어디 다 보인다. 다 알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대통령 박근혜 탄핵할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기소 중지를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안 나타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호련히 지난해 3월에. 그래가지고는 마치 엄청나게 행복한 얼굴로 물론 이제 오자마자 조사 잠깐 받고 구속했지만 금방 또 딱 풀려났단 말이죠. 이러면서 내라는 뭐 혐의 받았던 거는 다 무혐의가 되고 사건 자체가 지금 다 흐지부지 되고 조현철 씨는 아주 행복해야 한다 이런 소문이 지금 들립니다. 이번도 그런 식으로 지금 그냥 정리해서 일단은 시간 좀 끌고 이렇게 요리조리 빼달려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모를 것이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도를 한 거죠. 조현천 네, 일도를 그랬죠.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관심도 떨어지고 수사 동력도 그리고 초기에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다 바뀌니까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감안된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내란 혐의를 이제 그 혐의 없음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옛날 12.12 5.18 사건 때 재판 때 대법원 확정 판결 난 걸 보면은 서류 작성만 가지고 내란 예비 업무를 하지는 않아요. 폭행과 협박과 이런 기수에 이르려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란에 대해서는 그렇긴 한데 어쨌건 그 당시에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면은 수사할 당시에 뭘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발 사주 사건도 이제 공수처 조직이 싹 바뀌면서 이게 뭐 이런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너무 걱정해요, 사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상식적. 그러면 결국은 또 특검 이 지금 최상병 관련 특검도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지만은 결국 이제 야당이 과반 이상 안 되고 뭐 절대 과반이나 안 되면은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냥 또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법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그 이 계엄 문건이 위수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 위에 있는 법이잖아요. 법 위에 있는 시행령이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그거는 이제 뭐 위수령 자체는 사라졌지만은 그런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착안한 점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한 목적으로 회피해서 도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큼. 그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사로 갔는데 이거 도피할 목적은 아니니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본인이 도피한 거라고. 네, 그러면 해외에 7년만 있으면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이런저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그냥 싹 보내버리고 그랬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아까 전에 관할이 아닌 사건은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걸 이첩한 법 규정대로 이첩한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눈물 나는 일입니다. 고소를 하고 나서는 또 기소해놓고 나서는 또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좀 뭔가 좀 불합리한 점이 비상식적인 면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오늘 뉴스인사이더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해범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해결이 되거나 좀 방법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참 답답하다. 권력과 이 법을 잘 알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나 보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이 지배하는 이 세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서글프다. 서글픈 서초해범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현지 변호사 그리고 권영철 대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뉴스인사 프라임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